어제 수업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평가원 리뷰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데 반의 아이들이 틀린 거를 반영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게 제일 그래도 육모니까 리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확정 등급 컷은 아니고 예상 등급 컷이에요. 예상 등급 컷. 뭐 EBS, 뭐 대성 마이맥, 메가스터디 이런 거 다 참고를 하고 선생님도 당시 풀었을 때 느낌을 가지고선 등급 컷을 매겨본 건데 네. 화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급 컷이 높고요. 엄매는 제가 생각한 거랑 등급 컷이 비슷해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는지를 한번 세부 데이터를 봐봐야 되겠죠. 일단은 93, 87, 79, 69 이걸 딱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은 1등급이 93, 97이었던 시험이 가장 최근에 유사했던 시험이 23학년도 수능이에요. 22학년도 수능이랑 24학년도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웠던 수능이고 1컷이 84점, 뭐 85점 이랬던 수능이고 그 가운데에 꼈었던 23학년도 수능이 1등급 컷이 92, 96이었던 수능입니다. 저때 킬러 지문은 집게발 있는 개가 걸어가던 그쵸? 그 기초대사량 있었던 지문이에요. 그 지문 대통령이 보고 이제 극대노했던 국어에서 왜 개딱지가 나와? 라고 했었던 그 지문이 있었던 지문이 23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를 보고도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거는 여러분들이랑 비슷할 텐데 등급 컷이 높았던 수능에서 왜 극대노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지점이죠. 그러니까 쇼예요, 쇼인 거고. 아무튼 지금 제목을 수준차라고 좀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지금 수험생 집단이랑 이때 수험생 집단이랑 1등급 컷이 92라면은 3등급 컷은 여기서 한 10점 정도가 빠진 82점이 돼야 맞거든요. 그 말은 93일 때는 여기가 83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격차가 어때? 커요. 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이때의 수험생들이 더 촘촘하게 붙어 있었다. 3등급이랑 1등급 사이가. 근데 지금 수험생들은 1등급, 3등급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중상위권의 학력 저하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중상위권들이 지금 학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서 옛날에는 너희들 육모에서 1등급 받았으면 뭐 안심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쵸? 3등급 친구들이 공부 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작년부터 있었던 경향이에요. 상위권과 좀 중상위권의 격차가 계속 벌어져가지고 이제 이걸 양극화라고 부르게 되는데 양극화가 진짜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벌써 보이죠. 컷이 이렇게 높은데 위에 컷이 그렇게 높은데 3등급 컷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쉬웠다라고 느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나는 그렇게 안 쉬웠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수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일단 등급 간의 차이가 몇 년이 안 됐는데도 3년밖에 안 됐잖아. 그런데도 지금 수험생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데이터고 그리고 오답률 전체 순위입니다. 오답률 전체 순위.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문법. 좀 내려가다 보면은 문법. 안녕, 나 매체. 그래서 문법 2문제, 매체 1문제가 오답률 탑 10에 올라와 있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 전반적으로 시험이 쉬웠다라는 것 자체가 오답률 탑 10이 되면은 앞자리가 6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한 7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수능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가 50% 미만으로 보통 깔리게 돼요. 50% 미만으로. 근데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재밌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제가 이걸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인가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같은 날 같은 시험지를 푼 집단이 정답률 차이가 많게는 19%까지가 벌어졌다?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던 화작이 컷이 높은 이유예요. 화작이 컷이 높은 이유. 다른 말로 하면은 1등급 컷에 걸리면 표점이 똑같죠. 즉 엄매 93점이나 화작 97점이나 표준 점수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 그 말은 여러분 엄매를 골랐을 때 표점이 뻥튀기가 된다는 뜻이지. 그럼 이제 표점에서는 보정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과가 많으니까 수학에서 표점 보정이 어떻게 일어나죠? 미적이랑 확통. 이거를 보면 여러분 표점이 누가 높아요? 같은 점수일 때 미적이 높죠? 왜? 이거야. 미적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적이 잘해서야. 그게 더 커, 보정치가. 그러니까 두 집단의 공통의 평균이 미적이 더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똑같은 표점 공식을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 갖고 오면은 국어한테 가지고 오면은 국어에서 엄매랑 화작 중에 독서 문학의 점수가 누가 높다는 뜻이야? 엄매가 훨씬 높다는 게 그냥 입증됐죠? 그냥 입증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화작을 고르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선택형 수능의 초기인 22학년도나 23학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선택이 있었어요. 갈림길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시험이 내년이면 이제 끝이 나는 포맷이잖아. 내후년도에는 새로운 수능체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땐 선택을 또 안 해. 아니 병신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씨발 선택으로 했다가 그 다음 선택으로 안 바꿨다가 다시 선택으로 바꿔봤다가 또 그 다음 안 바꿔봐. 공무원들이 하는 짓거리가 또 똑같아.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험생들 기가 막히게 유불리를 알아맞추기 때문에 그걸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엄매로 확 편중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사실 화작을 고르겠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에는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왜 도대체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집단의 실력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지 난 1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엄매 공부 시간을 내더라도 엄매로 옮기는 게 맞아요. 지금 현행에서는 특히 수시를 준비한다면 이건 치명타예요. 등급 봐봐. 그랬어. 이 등급 봐봐 여러분. 이 등급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90점 나오면 3등급이야. 화작 고르고. 아니 그러면은 보통 수시 준비한 친구들은 2등급 이상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화작을 고르면 안 돼요. 화작을 고르면 지금 수능에서 멍청한 짓이고, 이게 여러분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혀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년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행형이다. 심각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차이를 볼 수... 이게 여러분 원래 화작에서 35%면은 엄매에서 41%, 뭐 아니면 43%, 이 정도까지는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래도 막 10% 차이 나는 거 보고서 야 그래도 10명 중에 1명 더 먹었다는 소리네 막 이러면 생각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20% 가까이 치솟는 거 보면은 실력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진짜. 이 화작은 여러분 진짜 이거는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1도 없는 지금 선택이야. 진짜. 뭐 기하나 미적이나 확통처럼 그렇게 취향 타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기하는 너무 사랑해 이래가지고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화작을 너무 사랑해 이런 병신은 없단 말이야. 그냥 화작을 고르는 친구들은 내가 나쁘게 생각했을 때 저 문법 공부하기 싫어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저 문법 외우기 싫어요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모였으니 저 집단의 평균이 저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학원생 중에 3분의 1이 지금 1등급인데 단 한 명도 화작을 고른 친구가 없습니다. 없어. 억울할 것 같긴 해요. 96점 나왔거든요. 화작 1등이. 그래서 내일 오면은 설득시켜가지고 엄매로 갈아타게 해야지. 네. 이거 엄매 골라도 돼요.
그래서 엄매 고르면 그래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이제 보면은 여기 문법 36% 요거 하나. 근데 나머지 건 그렇지가 않잖아. 그치? 36번이나 4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 이거는 맞춘 사람이 더 많은 퍼센트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뭐 지금 바꿔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항상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볼 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목표 지향형인 친구들은 자기의 목표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선생님 제가 수능에서 1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약간 겁쟁이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쌤 저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그럼 당연한 말이지만 같은 스타트 포인트에 있어도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친구들이 자기 목표를 달성을 하죠. 후자의 친구들은 그냥 계속 겁만 내다가 아유 지금 하면 늦었을 거야 어차피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뒤떨어진 거 알았으면은 바로 들어갔어야지 뭐를 하면 안 된다? 간 보고 있으면은 그거는 현명한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전체적인 오답률과 그리고 이제 등급 간의 격차를 보면서 지금 선배들과의 수준차를 볼 수 있었던 게 전체적인 등급 컷이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이거죠. 현행 수험생들은 수험생 집단에 뭐가 두드러진다?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아니 씨발 국어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국어에서까지 이러면 안 되거든 사실. 국어기 때문에. 수학은 옛날부터 양극화가 진행됐고 근데 수험생 집단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1하고 3의 등급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엄매하고 화작 중에 화작은 더 이상 선택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었죠. 데이터 분석 여기까지 하고 연계율을 볼게요. 뭐야 이거 삐져나왔어. 연번, 해당되는 갈래, 그리고 6월 모의고사의 테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에서 연계가 됐는지 공통 영역입니다. 여기 연계율은 선생님이 그냥 읽어보고 비교해가지고 작성을 한 거예요. 비교해서. 예를 들어 수능 특강 페이지 131페이지를 공부했으면은 한 50% 정도의 연계율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플로리드의 정보철학은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된 지문이에요. 저 두 개가. 그리고 이제 홍정우의 동유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놀랍게도 50%라는 소리는 수능 특강에 있는 부분의 뒤에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수능 특강에도 중략 전후로 출제가 됐는데 둘 다 똑같이 중략 이후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개인적으로 아주 놀라웠던 거는 이거예요. 김진옥전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게 아니 이게 현대시도 아니고 그대로 나온다고? 라고 할 정도로 어지러웠죠. 이건 좀 그대로 나와서 이러면은 수특에 있는 것도 풀어볼 만하다. 어차피 소설은 사실 수특에서 뭔데? 안 나오니까 좀 패스하면서 우리가 다른 장면들을 한번 보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뭐 사실 수특 아마 이런 느낌 아닐까? 좀 책이 안 팔리니까 그쵸? 좀 사달라 이렇게. 그래도 수특 한번 풀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수능 완성도 사셨죠? 나온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그쵸? 수능 완성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가지고 뭐 풀어보시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선별해서 넣어놓긴 할 건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이제 그냥 한 번쯤은 풀어볼만 하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현대시에서는 신석정의 역사가 나왔죠. 이감에서 주요 지문 C등급을 배정한 역사. 하지만 저는 수업에서 다뤘죠. 여러분들은 이감을 푸느라 못 봤겠지만 지리지 않니? 독서 지문 3지문이 여러분들 저번 주에 나눠준 책 1주차 1일에 다 들어있고, 그 전에 바로 그쵸, 그 전에 있었던 4주차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2주간의 과제에서 독서 지문의 연계를 다 찍어 맞췄죠. 그래서 학원 성적이 좋죠. 제가 여러분 간쓸게나 이감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도 제 데프트를 계속 만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쓸데없는 능력이 있다고. 존나 쓸모없어요. 나한테는 이득이 안 되거든. 학창시절 때부터
대충 쓱 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은 건지 강한 예감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이거는 게임을 할 때에도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보이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거 올해 나올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 그건 좀 말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과제에서 특히 4주차 저저번 주 과제죠. 이번 주 과제 해서 출제가 됐죠. 마치고 내신처럼 그대로 읽고 가셨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신석정의 역사는 제가 저번 주에 나눠줬던 문학에서 S등급에서 꼭 보고 가야 되는 작품이라고 써 있었죠. 네. 아, 근데 동일과는 못 맞췄잖아요. 라고 하는데, 동일과는 여러분 어차피 얘는,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다룰 예정도 없었고, 왜냐하면은 그냥 여러분 관동불곡 짝퉁이야. 그냥 관동불곡을 할 줄 알면 쟤는 그냥 기본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거는 뭔가 거기 읽으면서 상징적인 자연물 이런 것들이 나와야 수업에서 다룰 만하잖아. 상징적인 어휘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뭐야? 가가지고 뭐 한 거야? 가가지고 어떤 장면 보고 와 쩐다 이거 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동요가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수필에 가깝지 시에 가깝지는 않은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시험 시간 대비 아깝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독서부터 쭉 진행을 할 건데, 자, 한번 봅시다. 6월 모의고사의 지문 스타일이랑 선생님이 느꼈던 거, 뭐 본문을 다 읽진 않을 거예요. 본문을 다 읽진 않을 거고, 일단 사회 지문에 여러분 정답률들 한번 쭉 옮겨왔습니다. 어저께 3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문서예요. 그래서 뭐 다음 달에 7월 1일에 나오죠, 성적표가. 그때 한번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할 건데 크게 안 변해요. 크게 보면은 여기서 주요 문항은 많이 틀렸던 문항들이겠죠. 요거 두 개가 주요 문항이고, 그쵸? 이 특이한 점은 여러분 뭐냐면은 세트 지문이 나왔어. 뭐가? 사회가 세트 지문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확률이에요. 왜냐면 세트 지문은 보통 인문 지문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사회 지문으로 내놨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이거를 어떤 걸 다루어가지고 법제제를 다루어가지고 세트 지문으로 나온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이간 모의고사를 풀면서 유사한 형태를 보면서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거를 읽어낼 때 순서를 어떻게 잡는 게 유리하다? 법이 세트 지문으로 나왔을 때에는 가에서는 법학 이론이 나오게 되고, 나에서는 구체적인 법조문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이어내는 게 뭐다? 요거 두 개를 이어내는 게 보기다. 보기. 그래서 요 보기는 보통 뭐가 나와? 나의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어 내려가야 되는 순서를 가, 보기, 그리고 나. 이렇게 읽어내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문은 문제와 해결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무엇을 시켜요? 열거를 시키는 전형적인 형태죠. 그래서 첫 번째 자유주의죠. 두 번째가 복지국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절차주의죠.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는 게 문제 해결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문제, 다른 말로 하면 한계점을 드러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쵸? 그래서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간 모의고사 풀 때도 유사한 걸 봤는데 법조문 해석할 때 네 가지 입장을 봤잖아. 거기서 볼 수 있었듯이 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 세 번째 입장, 네 번째 입장이 공존하는 거지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고 다른 걸로 대체되지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되게 흐름을 잘 잡아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읽은 다음에 나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고, 나른다. 보기에서 사례를 가지고 오고, 사례도 여러분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사례예요. 왜? 선생님이 갑을 병이 나와야 어렵다 그랬잖아. 갑을이 나오면 어렵지가 않아. 두 사람 간의 관계만 파악하면 되니까. 보기에서 사례를 가지고 온 다음에 지금 주택이랑 상가를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EBS 연계점이에요.
EBS에서 나와 있는 지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읽어주셨으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 EBS의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EBS 연계된 내용입니다. 연계.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조항들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시면서 읽었으면 굉장히 괜찮은 글이죠. 사회지문은 이제 요런 스타일을 가졌던 지문이고, 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패턴의 글들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학원에서는 좀 많이 틀린 문제가 8번 문제. 개인적으로는 독서 문제에서 제일 좋은 문제는 7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 7번 문제가 여러분 왜 좋았던 문제냐면은 재진술입니다. 즉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이 또 앞에서 이상한 거 펴놓고 자고 있네. 너 시험도 어디다 놨어? 저 옆에 갖고 와 빨리. 이 7번 문제, 요 문제죠. 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뽑았을 때 네, 괜찮았던 문제인데, 왜냐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얘는 여러분 일치불일치 형태로 푸는 게 아니라 가의 이유로 적절하다 라고 돼 있어서 가의 밑줄친 부분의 주변을 보고 풀면 안 되고 그 주변을 이해해서 풀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이제 가가 있었던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이나 상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 보면서 법이 우선이 아니라 계약이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 자유주의적 법체계를 보여주고 있죠. 자, 뭐냐? 첫 번째,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번이죠. 거나라는 말이 나오면 또는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는 두 번째야. 두 번째,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경우야. 두 가지의 경우. 그 다음에 가 앞에 예를 들어 라고 써있기 때문에 가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건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지를 판단했어야 돼.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 결정할 때에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라고 돼 있으면서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에 대한 예시고요. 이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임대차 종료 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는 거에 재진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5가지의 선지를 읽으면서 어디로 포인트를 맞췄어야 돼? 아, 임차인의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찾는다면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막 1번 같은 거 보면서 막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본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헷갈렸으면 되게 하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던 문제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죠. 이 문제는 여러분 사실 예시를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어요. 우리 학원에서도 거의 오답률 1위를 다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도 뭐가 안 되는 거냐면은 아직도 여러분 이 선지의 스타일 보기에 특히 여러분 이거는 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 이 법에서 나와 있는 사례 파악을 못하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이 법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선지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유형이냐면은 if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뭐에다 가정을 하는 거야? 보기의 사례에다가 추가적인 가정을 하는 거야. 추가적인 가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우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뭐랑은 다르다? 보기의 케이스와는 다른 케이스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뭐야? 분석이야. 분석. 무엇을 분석하는 거야? 보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보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금 선지의 난이도는 누가 더 높은 케이스야? 얘가 더 높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갑이 A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라고 돼 있어서 이건 추가적인 거야. 만일 갑이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두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3번이나 4번이나 여기다 쓰고 이렇게 3번, 4번, 5번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더해지지 않아요. 추가적인 조건이. 그쵸? 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보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분석만 했으면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부터 먼저 풀었어야 돼요. 먼저 풀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를 읽을 때에도 자꾸만 이걸 가정으로 읽는단 말이야. 팩트가 아니라 가정으로 읽게 된다고. 만약에 분쟁 해결 절차에서 둘이 뭐 분쟁 해결에 들어갔다면은 자료를 모아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 형태의 선지인지 아니면 그냥 보기에 있었던 말인지를 담백하게 보셔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 문제 난이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더 많아야 돼요. 이게 한 1, 2번 정도가 분석형 선지를 주고 3, 4, 5번 정도가 추가적으로 조건을 더하면서 판단하게 요구를 하는 건데, 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냥 보기를 읽었어. 보기를 읽고 나서 어떻게 돼? 을은 갑에게 상가야, 상가. 상가에 있는 최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은 보증금이 넘어갔잖아.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그리고 이제 4번,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둘의 관계가 뭐야? 계약과 법 중에 계약에 우선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5번, 갑과 을의 임대차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이미 둘이 어떻게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걸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열리지가 않죠. 열리지가 않으니까 자료를 당연히 모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갔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갔으면 뭐가 돼? 막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열렸다면이라는 뭐 헛소리 같은 그런 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푼 루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항상 보기 문제를 풀 때 사례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죠. 이렇게 쭉 읽어주면 그냥 맞네. 난 답 1, 2번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 보통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 답이 나오니까 맞네 뭐 처맞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X 나와가지고 1, 2번은 읽지도 않고 답을 5번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조그맣게 접근하는 것부터가 태도를 다시 정립을 시켜야 돼요.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요, 실수를. 알겠죠? 이 문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좋은 걸 알려줄 수 있었던 문제라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지금까지 사회지문이 약간 쉽게 나왔던 이유가 그게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건 멍청한 일이라고. 다시 전문제재로 복귀할 수가 있고, 복귀를 한다면 법부터 복귀할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맞잖아, 내 말이. 맞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이 일을 지금 제가 최초로 가르친 제자의 수능이 2003년도 수능이에요. 제 첫 제자의 수능입니다. 2003년도 수능.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고3 아이들을 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짓을 그냥 진짜 과외든 학원에서 수업이든 꾸준히 그냥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데, 게임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 하나의 게임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얘네가 작년, 재작년에 사회지문을 미디어 쪽으로 다루면서 이거를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분포도만 보더라도 사회에서 변별력을 가르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의 연계를 체감시키려면은 뭐가 법이나 경제가 나와줘야지 이걸 잡을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항상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기본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면은 망하는 일이 없어요. 망하는 일이. 거기다가 테크닉을 더해주는 거야. 항상 여러분 기억해. 법지문에서 사례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선지를 파악할 때에는 사례 외에, 보기의 케이스의 외의 것을 더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기를 분석하는 거에 그치는 건지 이걸 먼저 나누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이제 다음 지문을 봅시다. 개인적으로 제일 워스트로 뽑은 지문이 기술 지문, 과학 지문입니다. 굉장히 워스트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 화작 보여? 안 읽은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정답률이 이렇게 꼬라박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얘가? 이거 찍은 애가 많은 거야. 그냥 여러분 딱 보면 이게 혐오스럽게 생겼잖아.
막 영어도 써있고 막 MCH 막 이런 말도 써있고 좀 별로잖아 지문 자체가. 그치? 얼마나 쉬운데 이거. 진짜 쉬웠던 지문이야. 지문의 스타일을 분석을 해주면은 지문의 스타일은 열거식 지문이고요. 크게 본다면은 크게 보면 열거식 지문이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합쳐져가지고 그 문단 내에서는 정말 간단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원리 과정 지문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요 문항은 여러분 12번 문항밖에 없죠. 근데 12번 문항이 정답률이 70%짜리인데 이걸 주요 문항이라고 배정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아하네요. 개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정답률이 50% 밑으로 내려가야 주요 문항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차라리 여러분 진짜 L, F, I, A 키트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진짜 지문이지. 이런 게 과학 지문에서. 아니면 여러분 모델링과 렌더링 이런 지문들 얼마나 아름답냐. 아니면 여러분 하다못해 작년 수능에 나왔었던 우리 노이즈 이거라도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역대 과학기술 지문 중에 뒤에서 두 번째다. 뒤에서 첫 번째는 촉매 지문 있어요. 촉매 지문 22학년도 6월달 지문 23학년도 6월달에 나왔었던 촉매 지문 있거든. 23년 6월이니까 24학년도 6월이네. 그 대통령이 그때 했던 그때 과학 지문. 그때 과학 지문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뭐 기억은 니은보다 높다 막 이렇게 써있어 선지에. 그냥 진짜 걔 병신 지문 하나 있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지문이었어요. 그거에 버금가는 지문이라 이거는 여러분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지문이기도 해요. 특히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용을 거의 다 알고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굳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내용을 거의 알면서 읽을 수가 있었던 지문이라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죠. 특히 여러분 11번 문제 수준 봐. 씨발 이게 과학 지문이냐 사회 지문이냐. 야 이게 말이 되냐? 니은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이게 여러분 이 선지가 이게 길이 봐. 이 존나 형편없어 진짜. 야 학교 내신도 이거보다 존나 성의 있게 낸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진짜 무슨 그쵸. 특히 여러분 12번 문제가 어떠한 수치도 없이 A하고 B를 지금 비교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지금 보기에서 비교 형태의 문제예요. 사례를 깊게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네. 그냥 또 새로운 추가 방식을 내놓고 두 개를 1대1로 비교하는 거라 이것도 어렵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풀 가치가 없으니까 넘어가죠. 안 틀렸어요, 친구들. 12번이란다. 인문 파트죠. 인문 파트가 난이도가 그래도 제법 있었습니다. 특히 수능 특강에서 연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지문이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것들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건져갖고 가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어봐.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용어 이해법을 가져가야 돼요. 용어를 이해하는 방법. 무엇을 이용하여? 사례를 이용하여. 이걸 크게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여러분 이제 뭐다? 처음 나온 거야, 처음. 이건 유형이 처음 나온 건데, 뭐가 나왔냐면은, 대립이 난잡한 대립이야. 난잡. 모든 문단에서 대립하는 새끼가 달라. 진짜 중구난방식 대립이야, 중구난방식. 첫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랑 대립을 하고 있고, 인간 중심주의랑 대립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대립도 나눠져가지고 경험주의와 대립을 하고 있고, 칸트와 생명 중심주의와 대립을 하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랑 대립을 해? 아주 지랄 났죠. 뉴턴이랑 대립을 해요. 아주 무슨 라인업만 보면은 무슨 축제예요, 씨벌. 그치? 대립인데 이렇게 난잡한 다대일 대립은 저도 처음 보는 형태의 지문이에요. 다대일 형태. 그래서 이거는 대립이야, 씨발 열거야, 이게 되게 헷갈리고, 이렇게 지금 내는 이유가 바로 뭐와 뭐를 내기 위해 16번 문항과 17번 문항을 내기 위한 포석입니다. 포석.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대립항이 난잡할 때에는 누구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주인공에 집중을 해야 돼요. 주인공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만 잡아내면 끝이야. 플로리디만 잡아내면 끝인 거야. 근데 그 플로리디를 끝까지 못 잡아내면은,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인포그라는 말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 아 씨발 이거 우리 데일리 프로젝트 1일차에 있었던 내용인데 아 그때도 족같아가지고 대충 읽었는데 아 그때 제대로 읽고 올걸,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학생이라도 그런 생각이 했죠. 무슨 뭐 데프트 1일차를 풀면서 아 이거 내일 모레 시험에서 나올 테니까 내가 지금 잘 받아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친구 어딨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독서 지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점을 알아가지고 데프트 순서를 짤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충 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최대한 시험에서 가까울 때 중요한 것들을 배치하는 게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 놓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를. 이거 잘 봐봐야 돼. 자, 잘 봐요. 첫 번째 문단만 장악을 잘하면은 그래서 80%가 뚫려요.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는 인간 중심주의를 설명하는 수식어예요. 그쵸? 인간 중심주의와는 다르게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하게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인간 중심주의하고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하고 지금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립항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말과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충되는 견해죠. 자,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의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뭐 한다는 것이다. 요런 게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부연을 덧붙이는 문장이에요. 즉 얘랑 얘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평가원이 즐겨 쓰는 뭐가 돼? 난잡한 서술을 쓰는 건데, 앞에서는 지금 초점을 누구로 맞추고 인간으로 맞추고 뒤에서는 지금 초점을 뭐라고 맞췄어? 모든 존재로 맞췄기 때문에 글이 응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인간의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중요한 독해 기법이에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요 화제를 뒤에 걸로 가지고 오느라는 거죠. 자, 이 예시가 나왔네요. 여기서 잡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빵을 사는 행위, 이 행위 누구의 행위? 인간의 행위. 보이죠? 이 인간의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라는 정보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행위는 뭐다? 정보이다. 이렇게.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인 존재를 뭐라고 불러? 인포그라고 부르게 돼요. 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 인포그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뭐예요? 인포그는 대상의 행위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위나 속성. 자, 그래서 이렇게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연결이 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용어가 나와. 상호 연결이 되었다. 상호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행위자랑 주체랑 같은 말이야.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럼 대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옆에다가 써있진 않지만 객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다시 또 한 번 뭐가 나오게 돼? 예시가 나오게 되죠.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은 나의 음성 정보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의 음성 정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까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행위가 되는 거죠. 누구의 행위? 나의 행위가 되는 거잖아. 나의 행위. 그래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누구의 행위가 되는 거야? 친구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가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보이죠?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연결되었다라는 거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자, 여기서 여러분 다른 정보라는 게 뭐였어? 대상의 행위나 속성이야. 자, 그랬기 때문에 나의 발화가 빵이 맛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빵이 맛있다. 라는 뭐가? 정보가, 이 정보가 무엇을 야기하게 돼? 친구의 행위를 야기하게 된 거죠. 빵을 삼. 빵을 삼. 이것도 여러분 정보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었다면은 다시 위로 가서 다른 정보를 병행시키는 행위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의 뭐가 되는 거야? 행위자가 된 거죠. 행위자. 주체가 된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부분이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렇다면은 나의 음성 정보는 잘 봐봐.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객체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키는 주체,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치, 빵의 속성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속성. 어떤 속성? 맛있음. 따라서 얘도 뭐야? 정보인 거야. 이게 전부 다 뭐인 거야? 인포그인 거지. 인포그.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인포그들의 연결을 보여주는 거라고. 즉, 요 빵의 속성과 나의 행위의 관계는 이번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주체가 되는 거고 이번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상이 되는 거야. 자, 끝났어. 이제 끝이야. 끝. 플로리드는 인간을 정보적인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 중에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와는 대비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인포그라는 용어를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독해 방법이에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거야. 야, 예시를 준다는 거는 지문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에요. 22학년도에 해겔 지문이 왜 레전드로 평가를 받냐면은 한 번도 예시를 안 써요. 미친놈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전무한 지문 중에 하나야. 해겔은. 그거는 대립항을 통해 가지고 위계를 잡는 걸로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독해를 요구하는 거고 이 지문은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예시와 용어를 따로 노는 독해법을 갖고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 굉장히 고점이 낮은 독해야. 잘 봐요. 이제부터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제 그냥 술술 읽힙니다. 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인 견해의 차이로 이어지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위에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라는 거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부터 말할 거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라는 거야.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는 다르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만큼을 경험주의와 이야기로 보고 있죠. 자, 인포그의 있음은, 자, 용어야, 용어.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가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되잖아.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바로 여러분 이해가 가잖아, 그냥. 그러한 현실 속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자, 주의점 튀어나왔죠? 모든이란 말 나왔고,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자, 물결이죠? 왜 물결이야? 우리 여러분 지문에서 독서에서 맨날 연습한 거 뭐야? A가 아니라 B다. 본문에서 이 서술이 나오면은 선지에서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B다라고 B다란다. 미안해. A다 라고 나온다 그랬죠. 나왔죠? 씨발 나왔잖아. 16번에 1번.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과는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나왔잖아. 좀 여러분 이런 거를 체화시키라고. 시험 시간에 뭐뭐가 아니라 말이 튀어나오면은 이게 여러분 100% 나온다니까. 그게 안 쓸 거면 이거 쓸 이유가 없어. 심지어는 문제를 내고 위에 가가지고 저걸 추가하기도 해.
문제를 위한 윤문 처리야, 그런 게. 다 여러분 출제를 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출제를 해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인포그들은 이게 지닌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문제를 위해 가지고 이만큼 자체가 지금 이게 인설트 돼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그냥 삽입되어 있어. 왜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그 어디에도 윤리적인 견해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얘기하는 윤리적인 견해는 이 뒤에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나온다고. 여기에 여기 여러분 이 보라색에 있는 부분은 그냥 몇 번 문제? 16번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보에 불과해. 글 전체의 밸런스를 굉장히 해치는 거야. 갑자기 개뜬금없이 있음을 왜 정의하는데. 이 좀 이상해요, 글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있음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사용을 했었던 요거가 무슨 말인지 이 인포그의 정의에서 갖고 왔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모든이라는 말, all이라는 말과 A가 아니라라는 말을 딱 보면서 아, 이게 플로리드의 주장인데 그렇게 메인 주장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주장 중에 하나구나. 그냥 경험주의에 있다와 뭐랑 달라? 그 플로리드에 있다가 다르구나. 플로리드에 있다는 뭐야?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로 누가 나와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가 나오죠. 칸트의 윤리학과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의 윤리학은 드디어 나왔어요. 윤리적 견해.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시키지만 플로리드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인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여기 두 개가 뭐가 다른지가 나오죠. 칸트 얘네들은 뭐를 배제하는 거고 인공물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여러분 인공물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왔잖아, 인공물. 빵.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 뭐야? 도덕적인 주체이자 도덕적인 뭐가 돼? 대상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하면 안 돼? 이상한데요, 선생님? 아니야. 왜 아니야? 우리는 이미 주체라는 말과 대상이라는 말이 플로리드한테는 다른 말로 쓰인다는 걸 봤잖아.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행위자라는 거는, 주체라는 거는 도덕적인 행동, 예를 들어 아이를 구한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 빵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냥 뭐야?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를 유발만 시키면은, 연결만 돼 있으면 얘도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주체라고 보는 거야. 빵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행위자가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속성이나 다른 행위를 유발시키면 주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이 주체라는 용어, 그리고 이 대상이라는 용어를 누볼로 플로리드의 용어로 이해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전혀 어색할 게 없어. 전혀. 이제 끝났죠? 플로리드는 인포그와 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부르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용어 하나가 추가됐어요. 인포스피어는 뭐야? 공간이야. 공간.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의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도 인포스피어야.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의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하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턴이 나오게 되죠. 유턴의 공간은 주체나 대상의 관계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다시 이게 뭐야? 여기에서의 공간은 뭐가 있어야 돼? 주체와 대상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지.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자, 이 말이 이제 보여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절대적인 것의 반대,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없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되겠죠. 대상이 치상과 충의를 통해 인식되는 공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뭐뭐이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거? 인포스피어의
두 번째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셨어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이다. 자, 추상화의 층이란 뭐냐? 추상화의 층이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인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예요. 이건 경로야. 추상화 층위에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이 되고 나머지의 정보는 생략이 돼요.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할 때 주체의 목적에 관련되는 말이 뭐였죠? 안정성. 그 목적으로 추상화의 층위를 선택했을 때에는 에어백의 성능 등에 대한 속성이 정보로 인식이 되고요.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게 주체의 목적, 유지 비용 등만 정보로 인식되게 되죠. 완벽하게 쉽게 읽히죠? 끝났죠.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거고요. 구성이라는 거는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어떤 거? 목적.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하죠.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은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갑자기 급마무리 쳐요. 이거 마지막 문장은 그냥 게으르기야. 그냥 아무튼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끝내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포그가 무엇인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인포그가 도덕적인 주체이자 도덕적인 대상까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주체와 대상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 인포스피어라고 부른다는 점. 그리고 그 인포스피어는 주체의 관심이나 목적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게 되죠. 자, 이제 또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얘기해 줄 텐데 16번 문제를 보고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런 씨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은 생각이죠. 이 무슨 기니디 문제가.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얘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족밥은 가장 큰 허점을 노출하죠. 그냥 뭐다? 그냥 플로리디 원툴이다. 이게 여러분 다대립의 함정이에요. 대립항을 여러 번을 준다면 문제의 수준은 더 쉬워집니다. 왜 쉬워져요? 다수가 생겨나니까요. 플로리디에 초점을 맞추고 봐봐 얘들아. 여기서 기억하고 리을은 플로리디에 견해여야 돼. 플로리디에 견해. 그리고 니은하고 뭐가? 미음은 플로리디의 견해가 아니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축을 잡아두고 읽으면은 끝났죠. 탑이에요. 그냥 오지선다가 돼요. 오지선다 된다. 사지선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돼?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플로리디의 정보랑은 뭐가 돼요? 일치하지 않는 말이 되겠죠. 내일 입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풀고 끝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 포맷을 보고 저도 욕했죠. 이거 여러분 되게 유행하는 포맷이잖아. 이게 근데 어디에 나와야 위력적이냐면은 세트 지분에 나와야 위력적이야. 세트 지분에 가에서 2명, 나에서 2명, 총 4명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내고 그걸로 가지고 싸우면 진짜 개 터져요. 그게 진짜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떻게든 4명은 만들어야 되니까 본문에는 다대립을 썼지만 다대립을 쓰면 쓸수록 주인공은 정해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플로리디로 묶여버리게 되니까 답이 나오게 되죠. 너무 욕심부렸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여기 어휘 문제를 냈어야 되는 건데 괜히 여기서 뉴턴 아낀 거잖아 지금. 뉴턴이란다. 그 누구지? 칸트 아낀 거잖아. 칸트 아끼고 약간 짜치는 이거 나오죠.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여러분 선생님은 딱 이거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도 그랬죠. 이거 22학년도 수능 문제잖아. 22학년도 수능에 칸트가 해겔 지문에 나왔었던 딱 그 문제 유형이야.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이건 여러분 여기를 먼저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씨, 또 다 닦아야지.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칸트와 비교되는 다음에 책임 소재에 대해 궁금해졌다. 자동으로 작동하여 작동 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가 없는 인공지능의 통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보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여러분 뭐야? 책임이 지금 화제야. 책임이.
자, 칸트에 따르면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나는 칸트와 다르게, 잘 봐봐. 칸트와 다르게 그 시스템이 도덕적인 행위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자, 이게 뭐야? 주체야, 주체. 자기가 얘기했었던 인포그의 주체라고. 주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 자, 대상까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야? 자기가 썼었던 이거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인포그는 주체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해놓은 거에 불과하다고. 잘 봐. 여기가 중요해. 왜? 지금까지 책임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 이처럼 정보화 사회는 보이죠?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인포그에다가 인공물을 비롯하여 모든 존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가 행위자이자 뭐가 돼?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거기에서 누구만 책임질 수 있어? 인간만 책임질 수 있는 거야. 누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렇죠. 저 교통, AI, TCS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래서 별표를 졸라 치고 가는 거야. 아니 지금 너희들의 독해는 책임 소재로 가야 된단 말이야. 책임 소재로. 책임 소재로. 이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글을 읽어야지 왜 그냥 이상한 거를 보고 있냐고. 이상한 거를. 이거 한 문제 틀린 사람도 억울하죠. 그냥 뭐야? 저 17번 문제 그래서 약간 긴장하면서 풀었는데, 이거 여러분 딱 두 번째 선지에서 칸트와 대조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라는 말을 보자마자 뭐래?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쵸. 얘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정답이 2번이 되죠. 이게 됐어요? 이번에 지문의 수준은 막 아주 쉽다, 막 너무 쉽다. 과학 지문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적당했던 것 같아요. 지문의 수준만 본다면은. 지문 3개의 수준 중에 제일 수준이 높은 거는 인문 지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문 지문이 상당히 테크니컬하게 쓰인 지문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해를 했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이번에 독서에서 여러분 총평을 날리자면은 문제가 너무 쓰레기예요. 문제가 7번 문제 하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이거는 진짜 정성을 들인 건지 안 들인 건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쉽게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현재 극상위권을 못 잡어요. 안타깝게도 못 잡죠. 제발 출제자들은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어차피 어중간하게 어려운 문제를 내봤자 중상위권 애들이 맞추는 게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그냥 극상위권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문제를 존나 어렵게 내야 돼. 일치불일치에서 하나, 보기에서 하나, 이렇게 총 6문제를 족같이 내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애들이 울면서 집에 간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문제들 가지고는 네, 이 모의고사가 밸런스가 좋아질 수가 없죠. 여기까지가 독서에 대한 총평이에요. 별거 없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했던 것 중에 인문지문에서 인포그라는 용어를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떻게 읽어가지고 자기 걸로 쉽게 만들었는지 이거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지문에서 그 보기 문제를 풀 때 이게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보기인지 아니면 그냥 보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사례를 분석하는 건지 그 두 개를 갈라주는 거, 그 두 개는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네, 봅시다 이제. 그 다음 거. 또 얘 잔다. 이거는 하고 쉴게요. 평가원 문학의 오답의 로직. 요것만 딱 4문제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하면 되잖아. 우리 여러분들 개같이 틀린 또 진짜 모의고사. 자,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 아마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춘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생각해서 맞췄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기본적인 두 가지 틀을 기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잘 봐봐 얘들아. 이 문제의 답이 사실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해석에서 나올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여러분들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사고방식인 거고, 요렇게. 요거랑은 여러분 이제 번외로 법이 있죠. 표현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점층적으로, 연쇄적으로, 뭐 반어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뭔지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3번에 여러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념. 이거는 선행이 돼 있어야 돼. 선행의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좀 예외로 넣어놓은 거야. 예외로. 이제 읽어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행위자와 행위가 매칭되는지를 봐야 돼. 행위자와 행위가 매칭되는지. 시가복합 파트 문제죠. 22부터 26. 보일 거예요. 정답률이 낮은 문제. 요거 24번. 주요 문항은 아니에요. 그냥 24번이에요. 그래도 틀린 게 이 정도면은 60%대, 70%대면은 누군가 틀렸다는 소리니까. 어디가 잘렸죠? 행위자와 행위. 다 일치하지 않죠? 그쵸? 건너편 산에 올라간 거는 누구야? 건너편 산에 올라간 거는 활용이죠. 활용이 올라가가지고 빼낸 거지 내가 올라간 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행위자와 행위의 매칭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다른 거냐면은 장소가 달라요. 뭐 이것도 행위자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행위자가 이 행위는 맞지만 이 화자가 보고 있는 그 길을 걷는 걸로 상상을 하고 있지 혼례식장을 걷는 걸로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사실적인 정보들이야. 사실적인 정보. 이런 건 여러분 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지를 구성해. 가장 기본적인. 소설 쪽, 산문 쪽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의 선지가 이런 것들이야. 행위자, 행위. 그러니까 선지 안에 있는 거를 되게 꼼꼼하게 봐야 돼. 꼼꼼하게. 초현실파 그림 같은 공간이 맞나? 띠어가 매달리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는 말이야. 솔의 생김새에서 파라솔을 연상한 게 맞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해석을 볼 때는 여러분 해석을 볼 때는 진짜 원툴이야. 긍정적인 대상이나 긍정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긍정적으로 해석. 그걸 해줘야 돼. 이 시에서 호씨 미쳤네.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말은 대상을 같은 말이거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말이야.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그런 적이 없잖아. 지금 끝까지 아쉬워가지고 대상을 돌아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딱 그냥 바로 그냥 뭐야 병신이야? 이러면서 왜 대상이랑 정서거리가 멀어져? 오히려 좋아하고 있구만. 이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대상, 뭐 혹은 이제 부정적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대상이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한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그 큰 틀만 따라가면 된다고. 이거랑 여러분 선생님이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34번도 또 은근히 틀렸어요. 많이 틀리진 않았지만 34번도 여러분 이제 바로 거기서 지워지잖아요. 어디 갔어? 34번에 여러분 답이 4번인 이유는 지향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와야죠. 지향.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이라고 써 있으면은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을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뜻인데 아니잖아. 그치? 부정적으로 본 거잖아. 그래서 지향에다 X표를 줘야죠. 이게 가장 기본이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무언가를 지향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이게 긍정인가? 이게 부정인가? 이걸 먼저 틀에서 따지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낯선 현대시, 낯선 문학들을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문제를 풀 때. 네. 왜요? 뭘요? 얘가 왜 부정적이냐고? 몰라. 네가 생각해봐. 이거 왜 부정적이 아니야? 자,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짧다라는 게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죠.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 달포쯤에 이곳을 지날 때 이 꽃구름들이 귀신처럼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꽃도 황홀도 때 맞춰 피고 지는 것이다 라고 써 있지. 그럼 때에 맞춰 피고 지는 게 좋은 거고 안 지고 매달려 있는 게 안 좋은 거지. 달포쯤 지나도 피어 있다면 이상하다라는 거잖아.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걸 부정적으로 못 읽었으면은 그거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를 읽어주는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비연계시였기 때문에 낯선 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하연아. 이런 거 판단이 안 되면은 낯선 시 문제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소설에서는 김진옥전 씨바 진짜 너무 가슴 쓰리다. 이거 사실 수능에 나올 줄 알고 존나 아껴가지고 클리닉 내가 그저께 봤거든. 나오자마자 씨바 이거 이제 김진옥전이 나왔으니까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과제에서. 클리닉 테스트에 4개 데프트에 3개 있더라고요. 지금 7지문 빵꾸 난 걸 지금 채워 넣어야 돼요. 7지문 빵꾸 난 거를. 이걸 왜 벌써 내고 지랄이야. 개인적으로 되게 아꼈던 소설인데 그냥 숙향전이 나야지 씹새끼. 숙향전 아니 숙향전은 그래도 안 냈어. 숙향전으로 땜빵 치면 되겠다. 숙향전 90 몇 개 있으니까 숙향전으로 땜빵 쳐놔야겠다. 숙향전 여러분 한 15개 정도 더 보면 되겠네요. 숙향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이번에 수특 고전 소설이 구운몽이랑 숙향전 그냥 그 2개를 안 내면 낼 게 없어. 낼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빛과 소금이었던 게 김진옥전인데 이 씨발 이거 내버리다니. 그것도 진짜 짜치는 게 정말 그냥 그 장면 그대로 냈어. 나는 이게 선생님도 사실 수능특 강의는 장면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찾아봤거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나 이거 읽은 적 있는데 나 이거 이 장면을 그대로 본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과제로 냈었던 걸 다 봤지. 근데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뭐지? 내가 분명히 올해 읽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해서 설마 하고 수능특강을 펴보니까 수능특강이랑 똑같아요, 장면이. 그래서 수능특강에 있는 소설도 그것도 이제 읽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도 나쁘지 않겠죠, 어차피. 이거 좀 약간 이상한 소설이었어요. 이게 이상한 그 지문서였어요. 여러분 한 번도 일부 장면이 겹치지 전체 장면이 겹치는 적은 없었거든. 그래도 일부 장면이 겹치는 것도 되게 작잠 이상 소설은 별로 안 겹쳐. 보통 장면이 겹치려면은 주제를 중시하는 박지원 소설 같은 게 겹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작자미상의 재미 위주의 소설에서 장면이 겹치게 나왔다는 건 좀 특이한 소설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요 문항까지는 아니죠. 뭐 근데 화작에선 65%나 틀렸네요. 65%나 맞았네요. 아니 35%나 틀렸네요. 그쵸? 3명 중에 1명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행위자와 행위, 이걸 다른 걸로 바꾸면 대상과 속성이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거에 매칭해서 틀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도 봤듯이 장소에서 틀린 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전후를 잘못 써가지고 틀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 네 번째가 이제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보기 문제를 풀 때 유형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앞에 부분이 A, 뒤에 부분이 B, 이렇게 선지가 구성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지? 이 앞에 있는 게 팩트와 다르다. 어디에서의 팩트? 본문에서의 팩트와 다르다. 요거야, 요걸로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의 팩트와 다르다? 보기에서의 팩트와 다르다 라는 걸 알려줬잖아. 여기서 여러분 이제 뭐가 나와?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 생긴 문제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여러분 초월적 세계의 문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보기에서 어긋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만 봐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만. 그냥 긍정적이면 긍정적, 부정적이면 부정적. 컨트롤 맞는 게 좋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애초에 보기에서 무엇을 주고, 보기에서 A, B, C 해석을 주고 이거를 맞추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요건 나중에 한번 여름방학 때 좀 어려운 문항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들어갈게요. 요거는 사실 6월 모의고사가 문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냥 9월 모의고사가 어려웠거나 그 9월 모의고사 쉬워서도 필요 없으면 수능 때나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 경로를. 되게 중요하죠. 이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 이제 딱 적당했던 난이도의 문항들이 분배가 돼 있고, 평가원에서 그동안 썼었던 오답의 경로를 그냥 진짜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사진이 들어가도 문학은 교수급이 낼 수밖에 없어요. 교수급이 낼 수밖에 없어가지고 문학에서는 여러분 항상 답이 나오는 경로가 똑같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에서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고요. 얘가 문학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만들다 만 문제예요. 21번의 정답이 답이 2번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해석을 잘못해놨죠. 시간적인 선후가 역전되면서 라는 말이 잘못됐기 때문에 얘가 답이 나오는 경로는 굉장히 여러분 어떻다? 굉장히 그냥 노멀한 경우예요. 소설에서 항상 누가 시간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행위고 누가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지 이거를 구별하면서 읽는 거는 기본기이기 때문에, 저기 부분이 시간적인 전후가 역전됐어? 라고 하는 말을 보자마자 B하고 A하고 시간적인 전후만 따져가지고 답을 내면 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만 여러분 이제 뭐가 지금 내 눈에 거슬렸냐면은 이 보기입니다. 이 보기가 여러분들 이 보기가 여러분 뭘 얘기하는 보기냐면은, 소설에서 요즘에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 중에 유행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시점과 시선을 구별하라는 거 기억하지? 시점과 시선. 초점하자라는 거랑 서술자랑 다르다라는 거를 수업을 진짜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잖아. 그거에 이제 또 다른 거야. 뭐냐면 이제 수능이 갈 때까지가 간 것 같은데 드디어 액자식 구성과 시점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대부분 한 95%는 틀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소설의 표현 방식 중 표현상 특징 중에 막 이런 선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봐. 뭐 N번째에서 이런 선지가 나왔어. 장면마다 시점을 다르게 설정하여 사건의 입체감을 부각한다. 막 이런 말이 나왔어.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제 하수는 우리 허수들은 가가지고 본문 가서 봐요. 시점이 바뀌었는지를.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우수는 뭔 병신 같은 소리야. 시점이 어떻게 달라져? 라고 하면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저게 여러분 올바른 접근이에요. 만약 여러분 저게 소설이 아니라 극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면 저건 100% 틀린 말이 돼요. 극은 애초에 서술자가 없거든요. 극에서는 시점이 달라질 수가 없어. 소설에서도 장면마다 시점이 바뀌어?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95%라고 쓰는 이유는 그러한 소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한 소설이. 그리고 그 소설이 바로 액자식 구성 소설이야. 액자식 구성 소설. 그래서 좀 제정신이면은 액자식 구성을 내놓고 장면마다 시점이 다르다라는 말을 안 쓸 텐데 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도 꼭 이렇게 보기에서 얘기를 해요. 보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1번 문제가 아니라 보기 문제에서 이제 시점이 달라진다는 말을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려면은 액자식 구성 소설의 유형을 알아야 되겠죠. 유형. 첫 번째 유형이 인터뷰하는 유형이 있어요. 인터뷰. 대화. 지필. 하는 거. 여기서 막 소설 같은 걸 지필하는 거야. 소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나가 이제 타인이랑 뭘 나누는 거야? 이거. 내가 타인이랑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야. 대화. 인터뷰를 하는 거야. 혹은 이제 타인이 지필한 소설을 몰래 읽는 거지. 몰래. 여러분들이 알만한 소설에서 인터뷰나 대화류의 소설에서는 이청준 작가의 줄이나 아니면은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 같은 게 제일 여러분들이 살면서 봤을 법한 내용들이고, 요 지필류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청준 작가의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병신과 머저리 라는 작품들이 있죠. 이런 작품들. 그리고 평가원에 나왔었던 것 중에는 현기련 작가의 신열이라는 소설도 인터뷰 대화 형태의 소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꿈이에요. 꿈. 인셉션 스타일이죠. 인셉션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꿈. 자면서 슝슝슝슝 그 꿈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꿈. 대화. 소설.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요 대화가 내화. 요 소설이 내화. 요 꿈이 내화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밖에서 나하고 타인이 대화하는 거, 내가 타인의 소설이 훔쳐보는 거, 이걸 이제 외화라고 불러요. 외화. 꿈 밖에 있는 나가 외화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꿈 소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설로는 구운몽이 있죠. 구운몽.
그래서 구운몽은 요 안에 있는 양소유와 요 밖에 있는 성진이 다른 존재로 나오게 되죠.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액자식 구성 소설들에 대한 종류와 유형들을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개념 자체가. 이때 여러분 뭐냐면은 시점이 바뀌는 경우는 진짜 간단해. 그냥 고정돼 있어. 제가 여러분 이 수업을 얼마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외화와 내화가 있을 때 외화의 경우에는 잘 들어요. 1인칭이고요. 내화는 여러분 무조건 전지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내화는 무조건 전지적으로 고정이 돼요. 전지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타인이 지필한 소설이 있고 타인이 알고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외화에서 1인칭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끝나는 거야. 시점이 바뀌는 거는. 너무 쉬워. 너무. 막 실현 아니면 모래톱 이야기. 이게 누구 작가지? 까먹었다. 모래톱 이야기. 이런 소설들은 진짜 많아요. 진짜. 옛날 소설 중에는 여러분 이번 수능 완성에도 나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운영정 같은 거. 이 궁녀를 인터뷰하면서 선비 유영이 궁녀인 운영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소설도 있죠. 이런 유형의 소설들이 전부 다 뭐다? 액자식 구성들의 소설이고 여기서 운영전이 여러분 바로 시점이 바뀌는 경우에 고전 소설이 돼요. 병신과 머저리는 안 돼요. 병신과 머저리는 이 외화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예요. 이청준의 줄도 안 될 거예요. 이청준의 줄도 아마 저 외화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되게 간단해. 네. 저 타인이 쓴 소설이 1인칭이죠. 네? 타인이 쓴 소설이 전지적 시점이 안 적혀 있을 수 있죠. 그쵸. 1인칭으로 적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애초에 내가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훔쳐보는 소설이 병신과 머저리에 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되게 독특한 구성이라서, 저 경우에는 바뀌진 않아요. 저 경우는 형이 자기 이야기를 픽션을 더해가지고 써놓은 내용이라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시점과 시선. 요거 되게 신경 써야 되고, 소설 개념에서. 두 번째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여기 아마 이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그런 소설 나온다면은, 유해나 오상원의 유해 같은 작품들, 올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구보시의 일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거예요. 액자식 구성까지. 이 소설에서 요즘에 좀 출제를 좀 어려운 걸 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떡하니? 이거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문제를. 이게 여러분 뭐가 양날의 검이냐면은 보기에서 주절주절 그걸 설명하면은 문제가 너무 쉬워지고 보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선을 넘어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얘는 저도 몇 번 사설 모의고사 출제해보려고 한 테마지만 낼 때마다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출제를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내용을. 근데 언젠가는 나올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6월 모의평가에서 등장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꿈을 꾸면요. 네. 자기가 그냥 꿈에 있으면 시점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속에서 다른 사람이 되면 아니죠. 그 시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 밖에서의 나가 꿈 속에서도 나면은 시점은 바뀌지 않죠.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내에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꿈속에서 다른 역할을 상관없어요. 인물이 바뀌어도 시점은 같다고 봐요. 그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시점은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느냐 그 위치로만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제이가 얘기했었던 이 꿈속에서의 나와 꿈 밖에서의 나가 다른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여기서도 1인칭 시점, 여기서도 1인칭 시점이라면 시점이 달라진 경우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이제 조금 쉰 다음에 뭘 하면 되냐? 모의고사 해설해야죠.
아니네. 씨발. 아니네. 이걸 안 했네. 뭘 안 했나 했어. 뭐를. 아, 이 선택에 대해서는 딱 1분? 3분, 2분. 2분만 말을 할게. 화작에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선생님, 이거 어렵잖아요. 화작 애들이 풀어서 어려운 거예요. 화작은 여러분, 정답률을 아까 봤잖아. 5에서 8% 펌핑시키면 돼요. 이거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정답률이야. 그러니까 이거 81%고, 이거 103%. 아, 그 말이 안 되는구나. 뭐, 아무튼, 네, 쉽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매체 어려웠어요. 매체 어려웠어요. 저도 여러분 풀면서 매체에서 이거 어렵겠다 라고 해서 별표를 친 문제가 있었어요. 41번, 41번이랑 그 다음, 그쵸? 43번. 이 두 문제는 이건 매체에 치고 난이도 높다 라고 생각했더니 41번 잘 맞추셨네. 43번은 좀 많이 틀린 경우가 생겼죠.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체에서 호락호락 안 보내줬어요. 시간이 많이 세이브하기는 힘들었었던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요거죠. 요거 요 문제. 이제 딱 1분 남았죠. 이걸 선생님 어떻게 푼다는 거죠? 니들이 그러니까 바보인 거야. 진짜 바보니? 왜 이걸 못 보지? 끝났는데? 그냥 여러분 이 문제는 피동이 쓰인 문장과 피동이 쓰이지 않은 문장을 1차적으로 스케일하다 보면은 뭐가 나온다? 피동이 쓰였대. 손꼽히다. 피동이 쓰였대. 어디 있어? 담긴. 피동이 안 쓰였대. 마음이 여려서. 이거 피동 아니야.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다 피동 아니야. 맞아. 실현되지 않았대. 보이어. 보이다. 보다. 보이다. 피동이네? 답은 몇 번? 5번. 끝. 어디요? 감기에 걸려버렸다. 걸리다니까. 저희 국어쌤이 감기 네. 걸리는 거 피동이라고 말해서 엄청 놀랐어요. 애매해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피동 아니고 그냥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걸리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연이 나뭇가지에 걸리다라고 하면은 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옷이 그 옷걸이에 걸리다라고 하면은 옷을 옷걸이에 걸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피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다의 피동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기에 걸리다라는 거는 그 반대가 성립하지 않아요. 감기를 걸다 이런 게 성립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거가 어디에 피동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건 좀 애매해요. 보이어로 찾는 게 좋죠. 보이어로 찾는 게. 보다에서 보이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여러분 니은 디귿을 봤으면 하수죠. 이거 아까 뭐랑 똑같이 푼 거야? 플로리디랑 똑같이 푼 거죠. 항상 다수를 찾으세요. 제발 다수를. 다수를 찾아가지고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걸 안 하고선 내가 자신 있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법한 문제인데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방법 하나 알려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분에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2분을 깎아먹은 거니까 쉬는 시간은 20분까지만 가질게요.